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2월 14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고속도로가 정체라고 들었습니다. 민족 대이동 중이죠. 고향은 우리에게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아닐까요? 고향길 천천히 가십시오. 형, 누나, 동생들이 모이는 곳은 바로 부모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가족이 모처럼 다 같이 서로 만나시면 와작지껄한 웃음과 행복을 서로 나누시고요. 도시 경쟁에서 찌들었던 또 힘들었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서로 토닥이면서 정을 나누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은 늘 그리움이고 어머니 품속 같은 따뜻한 고향의 향기인 것 같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가정에 새해에도 복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새해에도 저들과 함께 뉴스 정면 승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지금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 후속 대책, 그리고 소비자 물가, 그리고 향후 재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책도 쓰셨는데요.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 문제에 대한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개혁정당 표방하는 바른미래당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성 공동대표 2부에서 만나보고요. 3부에서는 한국 GM 군산공장 지금 폐쇄 문제로 상당히 좀 혼란스럽죠. 국회 환노위원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입니다. 옛날 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하셨죠. 전화 연결해서 역시 말씀 나눠보고요. 4부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여전히 불평등한 명절 문화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이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제목이 아주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만에 책 내용을 거의 샅샅이 한번 뒤져서 읽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바로 이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의 저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터뷰에서 자주 경제 문제로 얘기 나누던 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 정의와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용진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의회 활동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명절이면 여야 정치인들 인사 열심히 다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박윤진 의원도 계획이 있으시고 지역구 내려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역구가 서울이고요. 예. 서울 강북구입니다. 예. 동은 다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예. 강북 울구인데요. 지금도 수유시장, 방천시장, 이렇게 삼양시장 돌아다니면서요. 예. 그 설 준비하러 나오신 그 주민들도 뵙고 상인들도 예. 뵙고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약간 감기에 걸린 듯 원래 꾀꼬리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약간 감기에 걸린 듯 좀 쉬어 있습니다. 예, 옛날 방송하실 때 보면 상당히 목소리가 청아하셔서 그렇진 않죠. 청취자들 시청자분들 귀에 삭삭 들어오던 분이시거든요. 전통시장을 도셨다고 하시니까 소비자분들 말씀이 전통시장의 일반 설 물가가 평균 장 보는 물가가 한 24만 원 정도 된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형 유통시장을 통해서 보면 한 35만 원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그렇죠.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을 잘 안 가세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도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팔기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물가가 좀 왜 이렇게 전통시장에서는 쌈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안 가는 이유가 주차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문제와 그 이용의 불편함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 주요 소비자층이 아무래도 30, 40대 아니겠어요? 네, 근데 네. 이분들은 그렇군요. 그날 걸로 사기보다는 이제 직장 생활이나 아이들 네. 육아 문제로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예. 가서 차로 가져가서 조금 일주일치 이상을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네. 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편의, 접근성 이런 문제들이 구비가 잘 안 돼 있는 것이 많죠. 네. 저희 지역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유시장은 그나마
좀 그렇죠. 되는데 예. 규모도 있고요. 예. 오늘 거의 난리였어요. 제가 거기 가서 인사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뭐 차는 막 줄 서 있고요. 예. 골목은 좁고 예.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예.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좀 찾기를 좀 꺼려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예. 와서 이렇게 보면 주로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와서 네. 설 준비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전통시장 가시는 게 좀 편하실 수도 있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많이 좀 전통시장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고용 상황 이야기를 먼저 여쭤봐야 되는데 정부가 네. 생각보다 최저임금의 후폭풍을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 별로 그렇게 기우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후폭풍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였죠. 오히려 예. 이제 그 말씀하신 고용에 있어서 오히려 고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임금 인상의 부담 때문에 해고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물가 인상이 직격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경고들이 있었거든요. 예.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야 뭐 그렇다 치고요. 예. 여러 그 경제단체라든지 아니면 연구단체에서도 이런 우려들을 내놨는데 그렇죠. 당장 1월 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물가는 사실은 이게 좀 올랐다고 우리 오르긴 올랐는데 네네. 그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냐. 네. 겨우 실시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일까. 예. 그것도 약간 퀘스천 마크고요. 그렇겠네요. 또 그 한 연구소에 의하면 예. 그 한 10% 정도의 임금 인상이 있으면 그게 한 물가 0.1에서 0.2 정도가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지금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의 주범이냐에서는 좀 그것만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네. 뭐 원유가 원자재가 인상되는 거죠. 예. 원유도 지금 오르고 있죠. 예. 또 임대료도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런 면들이 예. 물가 인상을 좀 그러니까 리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고요.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는 작년보다는 33만 명 정도가 더 고용됐다고 오늘 그렇죠.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의 인구 수가 뭐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고용 정도면 오히려 나빠진 건 아니다. 근데 이 수치만 보고 또 정부 여당이 거봐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예.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거예요. 예. 사실 현장에서는 10명 고용할 거 8명으로 줄이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요. 예. 또 10시간 알바를 주던 걸 7시간으로 줄여서 실제로 그 고용을 위한 알바비 지출 규모는 똑같이 하되 예. 나머지 2시간, 3시간은 그냥 주인이 사장님이 직접 더 고생을 해야 되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군요. 상황을 대응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내놨던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 그렇게 되면 사용주가 부담해야 되는 사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아직 많이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더 면밀히 살피고 예. 또 이것이 미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미치는 여러 영향들을 네. 좀 잘 봐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저임금의 파급 효과가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시장에서 반영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가정을 놓고 보면 네. 이게 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기는 또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이제 저희가 지금 면밀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는 예. 지금 이게 최저임금이 저희는 선순환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이 증대되는 이 그렇죠, 선순환 그렇죠. 구조에서 예. 소득주도 경제 성장의 예. 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네. 그러나 이렇게만 나타날 것이냐 네. 아니면 고용의 악화와 임금 이제 물가 인상 등으로 해서 네. 경제의 악순환으로 갈 것이냐는 이건 장담할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야당에서 공격하듯이 그 유례를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도 맞거든요. 예. 그럼 이것이 재정 부담으로 남을 것이냐 예.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 말씀하셨던 그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잘 할 것이냐 이것도 네.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 저는 정부 여당이 뭐 그 함부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서요. 네. 이런 문제는 정말 그 수술대에 메스를 잡은 네. 그 의사처럼 긴장에 또 긴장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조절은 어쨌든 간에 계속 정부가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실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대통령께서 연초부터 강조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 연초가 아니라 그 임기 초부터 일자리 문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가 좀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질책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 방금 선순환 구조 말씀에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 주도 성장의 그 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이 문제 시원하게 답을 하면 제가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처음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청와대에 설치해놓고 예. 이렇게 의욕적으로 덤벼 나가셨는데 그 부분이 명쾌하게 안 풀리는 거죠. 근데 이게 예. 역대 모든 정부의 고통이었거든요. 예. 그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 이른바 경공업 중심 그다음에 뭐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 중심으로 할 때는 예. 그야말로 뭐 그 우기승천하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로 일자리가 생겨났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투자를 해도 네. 일자리로 바로 반영되지도 않고 내수로 진작되지도 않고 예. 이렇게 하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좀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그런데 예. 당장 일자리가 확 늘어나느냐 또 일자리를 정부가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예.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발상의 전환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가 시장에서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적극적인 안을 좀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말씀은 100% 맞고요. 예. 그런데 다만 저희가 조금 성급해져서 기업에게 일자리를 자꾸 투자하라고 그러면 과거 정부들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투자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네. 한 10년치 5년치 정도의 투자 계획을 미리 발표합니다. 예. 그래서 10조 투자 20조 투자 하겠다고 막 이제 하는데 실제로 네. 기업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자기들이 돈 벌기가 쉽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예. 시장의 논리예요. 그리고 예. 그것이 기업의 원칙이고요. 예. 그걸 정부가 하란다고 등 떠밀렸다고 해서 나가서 그걸 투자하고 일자리를 마구 늘려낸다? 예. 그건 그 기업은 망하죠. 예.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요구를 하니까 기업이 그런 발표를 하고 하는 거 다 정부가 빚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이 안정적인 어떤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많이 만들어주는 걸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또 그 속에서 기업이 그 이른바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하는 것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네. 어떤 그 유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기업에게 빚을 지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유인책을 만들어내는 거. 예.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일자리가 저는 이제 어쨌든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예. 말이 마차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적처럼 네. 마차가 말을 끌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종우 교수가 이종우 교수가 그 말씀이라서 저도 참 곰곰이 들었는데 예. 그 말씀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네. 대통령이 얘기한 기업 주도라기보다는 정부가 더 역할을 해보자라고 예. 하는 질책의 핵심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 통계 지표를 보니까 1998년 현재 10억 원을 투자하면 종업원 일자리 창출이 한 13명 정도 만들었다면 2008년도 10년이 지나면 한 3명으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의 정책이 성숙기에 도달해서 정점을 찍고 이제 하강기에 들어있나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책에서도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잖아요. 네. 재벌에게 또는 시장에게 빚지지 말자라고 하셨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나오면서 그저께인가에 발표한 것 보면은 30조 또 평택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신문은 이렇게 30조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상당히 또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그대로 다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반 노동자분들도. 저는 지금 우리 산업의 구조가 투자가 바로 일자리에 직결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해 주신 게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뭐 자동화예요. 그래서 생산 라인 10조를 투자해 생산 만들어 봐야 네. 거기에 그 100명이나 들어갈까? 그걸 네. 그냥 그 라인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기계가 돌아가는지만 보는 사람들이 주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아디다스 공장, 한옥에 생긴 아디다스 공장이 완전히 그 AI가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총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 예를 들면 베트남 아디다스 공장에서 한 3만 명이 투입돼서 만들어야 될 물량을 네. 지금 200명, 300명이 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삼성한테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글쎄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습니다만 네. 이재용 부회장은 아니라고 그러겠습니다만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난 2014년 5월 이후에 네. 그 이전 3년에는 단 한 주도 사지 않았던 자사주를 2014년 5월 이후에
이후에 그죠. 3년 동안 예. 무려 한 20조 가까이를 매입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예. 자사주를 통한 지배구조의 어떤 안정화, 자기 지배력의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그 20조를 말이에요. 삼성이 계속해서 어떤 그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슈퍼사이클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 예. 그 돈을 예.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지배구조를 확대하는 거 강화하는 데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사주 매입에 쓰지 예. 않고 예. 그 이른바 스타트 업체들 그 싹수가 있는 그런 그 어떤 벤처기업들 이런 데를 키우고 했었다면 그리고 또 그 합병하고 R&D에 투자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우리 산업 구조는 더 튼튼해지고 발전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더 크다. 삼성으로서도 예. 훨씬 튼튼한 미래 구조를 가질 수 있었을 거다. 근데 그 3년 동안 20조를 투자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감옥 들어간 상태에서 그거 다시 다 소각해버렸잖아요. 예. 이게 맞나. 예. 그래서 삼성이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에만 관심 갖지 말고 자신들의 건강한 구조 네. 플러스 우리 전체 산업구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이 삼성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문제 예. 집중적으로 좀 파헤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렸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2008년 삼성특검과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로 이 회장 차명계좌가 한 1230개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1229개 정도 나오고 1229개. 아니 이제 다 나중에 합치면 이제 그렇습니다만 예. 그때는 이제 1199개. 1199개. 예. 이 가운데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 네. 요거까지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려주시죠. 네. 참, 이게 너무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실명법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5조에는 차명계좌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비실명 자산이라고 어렵게 표현해놨는데 네. 남의 이름으로 자기 돈 숨겨놓은 사람에 대해서 발각이 되면 네. 93년 8월 12일입니다. 이때가 YS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긴급명령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한다 했던 날입니다. 이 날로부터 이 날로 이전에 만들었던 계좌는 차등과세 플러스 과징금입니다. 예. 차등과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원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자, 예. 배당 수익이든 이자 소득이든 간에 그거를 99%로 징수해요. 예. 싹 가져가는 일입니다. 예. 차등과세 예. 플러스 과징금. 과징금은 뭐냐? 예. 그 원금에 대한 50%를 징수해 갑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징벌적 그러네요. 제도죠. 징벌적 제도네요. 그런데 이 이전의 거는 그렇게 하지만 그 이유는 입구를 다 우리가 막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밝혀지면 과징금은 물리지 않습니다. 예. 차등과세 대상이기만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금융위원회가 두 번의 황당한 일을 합니다. 예. 작년 10월 16일 날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2008년 특검회에서 확인된 1199개 계좌의 486명 의 명의로 4조 5천억 원의 차명재산을 숨겨놨던 것이 발각되지 않았냐. 그렇다. 그거 차명재산이니까 금융실명법 5조에 의해서 차등과세와 과징금 매겨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그날부터 버팅기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고 나서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차등과세는 하겠습니다. 아니 차등과세 이미 기간 많이 지나가지고 돈도 몇 푼 못 걷는데 그것만 인정하지 마시고요. 같은 자산인데 어떤 건 왜 차등과세는 되고 과징금은 안 됩니까? 그 이전에 27개의 계좌를 93년 8월 12일 이전에 1199개 계좌 중에 27개가 그 차명계좌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세요.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무려 4개월을 버티더라고요. 4개월을 버티면서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법에 나와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그거를 금융위원회가 버티다가 법제처의 해석을 받고 나서야 부랴부랴 그러면 과징금을 걷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제 4월 17일 오는 4월 17일이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이러면 이제 부가제척 기간도 끝나고 과징금 부과 기간도 끝납니다. 끝나니까. 황당하죠. 제가 옆에서 이 금융위원회 관료들하고 싸우다 보면 제가 정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각오를 매일매일 하죠. 나는 집권 야당을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하고는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경제정의와 국민 상식의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야당하고 끝까지 싸워야지 뭐 어울렁더울렁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재벌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우리를 또 배신하는가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관료의 배신이죠. 예. 네. 롯데 신동빈 회장이 네. 법정 구속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건 또 어떻게 지배구조 문제와 얽혀가지고 해결해야 제가 왜 웃냐면 예. 이재용 부회장은 같은 구조의 그 재판에서 네. 후다다닥 나가버리고요. 예. 온 국민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두드러 맞는 건 신동빈 회장이 두드러 맞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70억을 줬다가 예. 다시 돌려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동빈 회장은 본인도 황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정 구속되니까. 예, 예. 아니, 이재용은 나가고 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구조대로라면 이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정말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판결 결과가 지금 이제 대법으로 올라오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조율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쌓이게 돼 있죠. 그래서 예. 저는 물론 롯데가 이것이 뇌물인 줄 알고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롯데가 여러 가지 충격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삼성이든 롯데든 적어도 지배구조의 이 현란한 마술을 통해 가지고요. 이 주식회사 구조 아닙니까? 네. 그럼 주식을 가진 만큼 책임지고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거 그렇죠. 이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서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회사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민 경제에 부담을 안기는 이런 짓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 끝나고 나면요.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벌써요? 예, 벌써 다 돼가지고 박영진 의원님께 너무 죄송한데 간단하게 예. 한 30초 정도 제가 조금 더 쓰는 걸로 해서 금융 모피아 개혁 문제, 네.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금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예. 처리될 수 있을지 이거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죠. 그리고 다음 설 연휴 끝나면 한번 더 나와주세요. 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또 나와서 국민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 나눠야 되겠다고 좋죠. 생각을 저희들이 합니다. 감사하죠. 예. 예. 일단 모피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인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모피아라고 하는 건 이제 재경부 마피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그쪽 분들은 특히 되게 싫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한 금융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권한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요. 네. 시장의 기본 원칙 이런 거 다 어기고 그동안 이건희 회장에게 이득을 준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고 이번에도 당정협의를 하면서 차등과세와 과징금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해석하다가 다 뒤집힌 거 아닙니까? 네. 저와 법제처에 의해서. 전혀 부끄러워지도 않아요. 네. 당당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저 황당하고요. 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법이 꼭 개정돼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야당의 반대. 그리고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고요. 예. 제가 쓴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예. 사서 읽고 함께 재벌개혁과 공정 경쟁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시면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책을 가지고도 조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